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3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4천선 복귀 하루 만에 3,800선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급락하자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매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4천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속절없이 3,85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3.8% 내린 3,853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내린 94,500원까지 하락하다 5.8% 내린 94,800원으로 마감해 9만전자로 후퇴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 내린 51만 4천원까지 하락하다 8.8% 내린 52만 1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 8천억 원, 삼성전자도 8천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알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이제 진정하자라는 좀 심리가 일단 발동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12월에 원래 금리 인하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막혀버렸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3% 내린 860까지 밀리다 3.1% 내린 8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하루 동안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3조 2천억 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거세지며 원달러 환율은 7개월여 만에 1,470원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5원을 기록했습니다. 증시에서 외국인이 발을 빼며 급작스럽게 검은 금요일이 찾아왔지만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 현물과 선물을 합쳐 2조 5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부처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3주간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운영하는데 정부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낼 헌법존중 TF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합니다. 총리실 자체 조사와 49개 행정기관별 조사를 관리할 20명을 차출했고 민간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단엔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 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할 기관별 TF도 각각 구성을 마쳤습니다. 검찰, 경찰 등과 12개 집중점검 기관으로 묶인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 공군 감찰 기능을 합쳐 50여 명 규모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계엄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내부 감사를 토대로 12.3 전후 10개월간 사전 모의와 실행, 사후 정당화와 은폐의 일조한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과 준수한 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우선 다음 달 12일까지는 기관별로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내란 행위 제보 창구가 운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감사에 준하는 대면 서면 조사를 끝내고 설 연휴 전엔 불법 행위 가담이 드러난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안정이 TF의 목적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선 무분별한 투선은 가려내고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장비는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9입니다. 네, 이렇게 본격 활동을 앞둔 정부의 헌법 존중 TF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른바 김문기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두환 때보다 야만적인 발상이라며 헌법 존중이 아닌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일찌감치 공무원 사찰 등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이른바 김문기법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부는 일이 없도록 업무상 행한 일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름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람하고 인사조처로 협박하거나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건 숙청의 도구이자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때 공직사회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 규명하는 건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무원 줄 세우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건 그저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문기법을 두고는 유족의 아픔은 외면한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한 횡포라 규정하며 입법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여야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TF 활동으로 인물과 행적이 특정된다면 내란 청산 주장도 내란몰이 반박도 더 불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승객 246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이 선원들의 부주의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딴짓을 하던 1등 항해사는 불과 사고 13초 전에서야 방향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 1등 항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선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대형 여객선. 당시 조타실에 있던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고 그대로 족도에 좌초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항해 기록 장치인 VDR을 확보해 분석한 해경은 좌초되기 불과 13초 전에서야 1등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방향 전환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진로를 바꿔보려 했지만 족도에 너무 가까이 근접해버려서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변침점을 인식을 못한 거죠. 딴 거 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 막 약 100m 정도 전방에서 본인이 인식을 한 걸로. 1등 항해사와 함께 긴급 체포된 조타수는 해경에서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 견시 역할은 1등 항해사 업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로 30여 명이 다치게 된 데는 이들 1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책임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경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쉬던 선장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 광역 VTS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 작업을 하다가 가스를 들이마신 노동자들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잇따른 중대재해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가스를 마시고 심정지를 일으킨 노동자는 모두 3명입니다. 심장박동이 돌아오는 등 회복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은 이들이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장소가 천장이 없고 외부로 개방된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가스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여러 명이 중독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경찰도 어디서 어떻게 대량의 가스가 나왔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 CCTV와 작업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등 관계기관과 일정 조율한 다음에 사고 원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이번 사고 보름 전에도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 중독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포스코그룹 전체로도 올해만 노동자 7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커지자 포스코는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동열 포항제철소장을 해임하고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며 후속 대책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쿠팡이 고객 4,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열흘이 넘게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침해 사고 신고서를 보면 쿠팡은 지난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건 무단 접근 이후 12일이 지난 18일 밤 10시 52분이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쿠팡이 해킹 사고 이후에도 열흘 넘게 피해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객에도 정확한 유출 시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성명을 주도한 박재혁 검사장이 퇴임한 수원지검에선 본부장 없는 상태로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반발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습니다. 여권에서 검사들 징계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반발 정서를 정치권에서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직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수사팀의 항소 재검토를 지휘했는지 묻자 자신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항소 포기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대장동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됐던 장면들을 성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검찰의 보안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 제도 변화 논의에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선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변세청, 해경 등 8개 기관이 민생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친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로 본부장에 내정됐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사표를 내면서 선장이 없는 상태로 닻을 올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한 민주당은 다시 사법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장동 논란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는데 주말부터는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엔 이르지 못했다. 양가적인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 민주당은 민의의 정당을 불법 점거한 낭동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6년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선거를 앞두고 돌연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가 무엇이냐며 불복 절차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부글부글 1심 결과를 둘러싼 여권 불만은 곧바로 조희대 사법부 전체를 겨눴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지도부가 직접 거론한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고려해 우선 물밑에서 당정대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모처럼 호재를 받은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쉽다는 볼멘 소리에 더해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경종을 울린 게 본질이라며 반성은 여당의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사태를 엮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해보라는 도발에도 나섰는데 당 내부에선 어느 쪽이든 나쁠 게 없다는 자신만만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여권 공세에 맞서 대장동 항소 포기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전국을 돌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심 공판도 예고돼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항소 포기까지 전방위로 맞물리며 여야 논쟁은 더 크고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당헌 당규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이 90% 가까운 찬성으로 결론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환호했습니다. 최고위 의결은 마쳤고 당무위와 중앙위까지 거치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똑같은 1인 1표가 됩니다. 정 대표의 대표 공약, 당원 주권주의가 첫 발을 뗀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에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에도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로 올리고 조직표로 꼽히는 중앙위원 투표 비율은 50%에서 35%로 낮추는 것도 눈에 띕니다. 지난 8월 이른바 명심을 꺾고 당심을 앞세워 수장에 오른 정 대표가 일찌감치 연임을 위한 포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당 의사결정에 강성 지지층 입김이 더 세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산점 윤곽도 나왔는데 내란 극복 기여자나 청년, 중증장애인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추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다음 주부터 줄사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은 내년 1월 보궐선거에서 충원되며 이른바 명청 대리전 양상이 재현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분주합니다. 기존 5대5 비율이었던 당심 민심 비율을 7대3으로 변경해 당원 투표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어떤 기여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7대3이라는 비율을 건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민수, 양향자 최고위원이 자천타천 지방선거 출마군으로 분류되지만 당헌 당규상 사퇴 조항이 없어 한결 여유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일정과 메시지 모두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면서 예열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군 윤곽도 잡히면서 물밑 견제와 홍보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한 게 권력 남용 범죄의 발단이라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재작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는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습니다. 최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가 윗선에 차례로 올라갔지만 수사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넘는 수사기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실무진까지 포함됐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하고 보복성 항명 수사를 벌인 관계자도 모두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이 박 대령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군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배경인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외압과 얽혀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로저비비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김 의원 아내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로저비비의 한국 본사와 브랜드가 입점한 백화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가방의 구매 시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해당 가방의 전달 목적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방과 함께 발견한 김 의원 아내의 편지에는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 등이 원하는 후보를 정당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 2,400명 이상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때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른바 윤심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안의 소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한 김건희 씨 조사가 다음 달 11일로 예상되는 만큼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고 나면 조만간 김 의원 아내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씨 청탁 관련 증거를 없앤 김진우 씨와 아내 노모 씨를 오는 27일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치 재판을 받은 뒤 재판장을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각한 변론권 침해라며 변호인으로서 다른 사건을 조력하러 갔는데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감치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받는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누가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지 법원은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한 명씩 4명의 외부 자문단도 위촉을 했고요.
내년 2월 13일까지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신속하게 하고 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오늘 TF 발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게 결국에는 뭐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법 비상 계엄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혹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걸러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혹은 자리를 보전하는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차원인 것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마땅히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기도 하셨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도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계속 공직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작은 분명히 필요했고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국무총리실이 이제 총괄 TF고 각 부처별로 이제 별도의 TF가 이제 구성이 됐고 다음 달 12일까지 내란 행위 제보센터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란 대상을 이제 확정하는 작업이죠. 여기에서. 제보 확정, 그러니까 제보를 이제 그때까지 받는 거고, 그 확정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심사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밝혔던 것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이미 대상을 어딘가 밝혔었고요. 규모도 약 75만 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계엄이 일어나고 해지되는 그 시간은요 불과 3시간입니다. 작년 12월 22일 밤 10시경부터 해서 다음 날 자정을 조금 넘긴 1시까지거든요. 근데 이 3시간 동안 주로 대부분의 99%의 공무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런 뻔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TF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내란몰이 TF를 운영하겠다는 건 다름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말살하는 그런 내란몰이 TF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을 뭐 제출을 요구한다 그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절대 핸드폰 뺏기지 마라. 제출하지 마라. 그리고 핸드폰 뺏기면은 비밀번호 모른다 잡아떼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핸드폰을 무려 8번이나 교체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핸드폰은 전부 다 들여다본다고요? 이거는 내로남불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을 전부 다 싹 빈자리 만들어가지고 친민주당 성향의 또는 친이재명 인사를 전격 전진 배치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민주당의 어떤 주도로 공직 사회를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런 정치적 목적의 TF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TF 얘기 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굉장히 민감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한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였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상호 수석께서도 이제 국회에서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휴대전화를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볼 수 없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뭐 업무용 PC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문제가 되었던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개인의 휴대전화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개인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대상을 한정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을 뭐 줄 세운다 청산한다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여론의 여파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사회의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야당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지금 정부 취임 초기고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춰서 계속 일해 나갈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속간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통령의 의지의 방향성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가담했거나 혹은 관여했거나 혹은 공모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이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이 검찰에다가 대고 이 검사들의 파견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파견을 지시를 받고 가서 이제 어떤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가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떤 처분은 징계 처분은 다양할 수 있겠고 뭐 수사 대상까지 갈지 단순한 인사성 문책까지 갈지 혹은 그거보다 낮은 행정적인 징계 혹은 견책으로 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핸드폰을 이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핸드폰 제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위 해제, 대기 발령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 당하는 게 인사기록 카드에 남는다 그러면 그거 다음에 승진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는데 당연히 그 핸드폰 제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강압적으로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핸드폰 제출 안 하면은 수사 의뢰 하겠다라고까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장관 아까 뭐 박성진 장관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특검에서 박성진 장관 영장 쳤지 않습니까? 근데 기각됐잖아요. 그러게 특검에서 지금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75만 명이나 되는 일반 평공무원들 그 시간에 밤에 주무시고 계셨을 평공무원들도 하니까 이거는 특검에서 해야 할 일을 징계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사실상 특검의 역할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짧게 휴대폰을 제출 안 할 시에 모두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수사 대상이 될 만큼 혐의점이 명확하고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그런 법적인 조치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이 공무원 줄 세우기다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반응까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당연한 거죠. 지금 헌법을 존중한다면 저렇게 공무원들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상당히 99% 공무원들이 집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 시간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란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대상이 되는 그 있습니까? 시기가 12월 3일 6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까지. 그렇죠. 그 대상으로 10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평공무원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 원내대표한테 미리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 일반 평공무원한테는요, 더더욱 그 얘기가 흘러갈 수도 없고 그런 지시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한테도 이걸 아주 알리지 않고 기밀 보안을 유지해서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어떻게 일선 평공무원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TF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문기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공무원 이제 성실행정 면책법이라 해가지고 그 줄여서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된 인물이 김문기 씨이기 때문에 김문기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그렇죠. 처장님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당시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 건데 그 결과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괴로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 매뉴얼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상사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나중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지은 즉 위에서 지시가 내렸다든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이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성실 행정에 대한 면책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한의정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됐었죠. 문체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한의정을 폐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마침 한의정에서 당직자가 있는데 당직자가 되게 성실한 당직자였대요. 그리고 당직자 순서는 한 달 전에 이미 정해지는 거고 비상계엄 때 그 사람이 와서 의도적으로 한의정을 비워라. 한의정을 내가 비워야지 알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 우연찮게 당직을 섰던 거고 마침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체부 지시대로 한의정을 비웠는데 그게 마치 내란에 협조한 것처럼 내란 동조자인 것처럼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성실하게 행정을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 의혹죄를 묻지 않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그 조사 대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가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고 뭐 계속 이제 어떤 평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뭐 평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마 중요하게 좀 지목되는 부분들은 지휘나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실제로도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할 때 보면 어떤 주요 사령관들이라든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결제하고 결정하고 지휘하고 뭐 어떤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아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씀 주셨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의원들이 모여야 할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꾸면서 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줬다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특히 군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전역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씨마저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군 내부에서 미리 어떤 지침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협조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따랐고 가담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 주신 대로 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혹은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하고 있었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김민석 총리 얘기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끝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누구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항명 검사장 고발을 둘러싼 엇박자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법사위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이 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당과 그리고 원내와 더 잘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 관계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12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일단 대상이 2명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고 뒷부분에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일단 그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소통했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녹취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도부가 이제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기억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뒷감당 그 법사위에서 해야 될 것 같다. 그 발언에는 뒷감당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번에는 법사위가 좀 상의 없이 진행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께서 사전에 뭐 알지 못했고 뒷감당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독단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몰려올 수 있는 정치적인 여파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진행한 법사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원내와 충분히 소통을 했고 당내에서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크게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는 이 로드맵이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알아서 뒷감당을 해라라는 수위의 발언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어떤 이 검사장들, 항명에 나섰던 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당내에 있죠. 분명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당의 전체적인 기조가 이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건 맞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셨고 지금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 입장에서도 그런 검사들의 항명이나 뭐 항소 포기에 대한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로우키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 대통령의 시간을 좀 가릴 수 있다라는 이 우려와 좀 불편한 마음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상의 없이 진행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의 행동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18명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네요. 저는 이거를 지도부 몰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상당히 이제 논의가 됐었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장 18명이요. 전부 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8명을 통으로 다 경찰을 고발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 당 지도부에 얘기 없이 그냥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와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왜 당 지도부에서는 상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느냐? 그 이유는 지난번에 몇 번 혼났지 않습니까? 유엔 연설을 갔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조희대 탄핵 얘기해가지고 유엔 연설 이슈가 묻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이펙 관련돼서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에이펙 관련 끝나자마자 또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 그거 만든다 해가지고 다시 또 이슈가 묻히게 만들었었고 이런 식으로 건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홍보를 할 게 있으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그걸 덮어버리는 뉴스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명청 갈등이 있는 것 같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정청래 당대표가 나는 모르겠다고 할 테니까 일단 너네가 해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좀 본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도 챙기면서 또 하나는 지금 강성 지지층이죠.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요구사항 즉 개딸들의 도파민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이준우 대변인의 이제 추측인 거죠. 네, 그죠? 정치적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이제 어떤 이른바 국합 배드캅 전략을 쓴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진 않죠. 사실 이제 법사위를 향해서 알아서 뒷감당해라라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하는 것은 사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잘 있기가 힘든 모습이거든요. 원팀을 강조해왔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으로서 사실 내부의 이견을 혹은 갈등을 표출하는 것 자체는 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고 특히나 이제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전략적 협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말을 아끼겠다 정도 혹은 지켜봐달라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대놓고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이게 사전에 미리 이제 역할극처럼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떤 그 발언의 수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원내 대변인마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할극을 실감나게 해야지 이게 국민들한테 짜고 친다고는 얘기를 안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실감나게 해서 약속 대련한 비판을 안 받기 위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의 일단 이야기였고요.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 압수수색 중에 도주했다가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주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7일 특검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오자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특검이 어제 이 씨를 충주시에 있는 이 휴게소에서 체포한 뒤에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포커스 나이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민 의원의 인터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뒷부분에 이제 정성호 장관과의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피의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법사위 검사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우리가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잘 살펴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상당히 법사위 위원들하고 사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교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안을 할 테니 법무부 장관이 잘 챙겨서 이 검사장들을 잘 징계해달라. 이런 신호가 서로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신고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이게 담합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자가 이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니까 사전에 우리 신고하기 전에 미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할 테니까 어떻게 해라라고 하고 그걸 정성호 법무장이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로 봐서는 이거는 사전에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서로 모의해가지고 검사장들을 어떤 식으로든 그냥 넘기지 않고 가겠다. 이런 이제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야기가 잠깐 끊겨가지고 이게 지난 12일 날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김용민 의원 이야기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그 신고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담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게 뭐 어떤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남용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뭐 도와주겠다 불법적으로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도 검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징계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검사장들이 집단적인 항명 그리고 집단 행동을 한 데에 대해서 법무부도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걸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기 이전에 법무부에서 이미 심사숙고하겠다,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이미 언론에 다 공표가 됐고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이거를 하니까 법무부가 뒷받침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이제 법사위에서는 처리를 하겠다 정도의 어떤 일상적인 소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법사위에서 뭐 아마 대통령 순방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인사들을 하면서 공석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조직 내의 안정을 좀 중요하게 법무부 장관께서 강조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어떤 결단이 내려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내 안정을 바란다면서 18명을 한꺼번에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조직 내 안정 이런 건 안중에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주문을 한 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실행을 하겠다. 즉 결론을 정해놓고 검사장들을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하겠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뭐 인사이동까지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인사이동 혹은 뭐 지금 경찰에 고발한 내용 이게 이제 병행해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단결을 외치면서 당내 결집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대통령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겠습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인데 이걸 오늘 추모식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단결을 강조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였습니까?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남은 상태에서 당내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어렵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인 것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박빙한 곳에서 방점을 둔다 그러면 단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데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결을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선거 모드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상황을 먼저 선언한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다다음 주 되면 이제 12, 3 민주당에서는 다시 비상계엄 관련돼 가지고 이걸 관련해서 내란몰이 관련된 이벤트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 준비 모드로 먼저 선언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4선 의원들, 3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따로따로 이제 선수별로 이제 만났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거기서도 이제 당 투쟁 동력 살리기 위해서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졌던 이제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정치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 차 때부터 이제 사무총장이 되고 나중에 최고인 되고 사무총장 되고 이제 당대표가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5선. 그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사실상 정치 경력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당 대표라는 이런 초고속 승진을 높은 자리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중진들 원내에서 2선, 3선, 4선 하신 분들 보기에는 내가 다 선수가 많은데 너무 이제 일찍 성장해서 당권을 잡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 하는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보자 했던 여론을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믿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장외 집회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집회에 나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런 선수별로 이제 다가서 가지고 같이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주장을 당대표가 해버리면 국민의힘 내부 세력들이, 내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윤어게인이라는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냐로 당연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극우적인 행보 혹은 극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행보, 이런 행보들이 과연 외연 확장이나 어떤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말에는 뭐 모두가 동의를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장 대표가 그 공략하려는 지지층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보면 지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주요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뭐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세력들에 대해서도 어떤 연대의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기조 자체가 당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뭐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를 믿는 주장하는 그런 지지자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머지 더 큰 파이에 존재하고 있는 뭐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층 중에서도 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 혹은 부정선거까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세력들을 통째로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내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과연 그런 말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다 챙겨줬지 않습니까? 왜 챙겨줬겠습니까? 대장동 일당이 그 윗선을 불지 않는 대가로 범죄 수익금 7,400억을 대신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 포기를 했을 때 지지율이 급격한 변화가 왔던 게 뭐냐면 국민들을 보기에는 대장동 일당을 입을 다문 대가로 저 범죄 수익금 환수를 포기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그때 어땠습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당 대표를 이끌었었죠.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신의 사제라고 부르면서까지 일극 체제를 추앙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에서 지금 뭐 당의 뭐 민주화라든가 다른 정당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최근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면담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내고 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는 선 결집 후 확장. 그러니까 일단 집토끼부터 잡자. 이런 전략 아니냐.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말이죠. 장 대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재선 의원들이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재선 의원들과의 만남은 재선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이제 만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당명까지 변경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당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 지금 아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가장 고심되는 부분이 그걸 겁니다. 이제 현재 이 당의 이제 모습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재선 의원들 요구하는 것처럼 당 간판을 바꿔서 갈 것이냐, 이런 요구는 예전부터 있어 왔었어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 대표가 아마 지금 계속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심사숙고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황교안 대표,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그 말은요, 좀 왜곡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그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체포됐던 거나, 또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또 불법적으로 체포됐던 거나, 앞으로 일어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불법적으로 체포된 과정,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체포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포함해서 전부 다 예외일 수 없다. 우리가 다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지. 황교안 대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용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좀 억지 과장 해석하는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제 부산 경남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전국 순회, 전국을 돌면서 이제 규탄 대회를 열 텐데 이달 말까지. 이번에 의원들이 좀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원래 일정 같은 걸 좀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전부 다들 이 이제 전국 순회 일정 때문에 취소한다라 해가지고요. 상당히 국회에서 많은 일정 잡혔던 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신호는 그렇게 잡힙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다음 달 3일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날이고,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또 100일이 되는 날이라 재선 의원들이 이때는 좀 메시지 좀 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윤 전 대통령과의 이제 거리두기 여부, 이것도 이제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과 이 장동혁 대표 간에 좀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 뭐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좀 이제는 정말 완벽한 절연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윤 전 대통령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을 일단 면회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을 얻어서 대표가 된 사람이고, 그 뒤에도 뭐 그것이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령 여긴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심지어 그 후일담으로 가서 울다가 말을 잘 못하고 왔다라는 후일담까지 전해진 마당에 어떤 이 의원들이 바라는 것처럼 계엄 1년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윤 전 대통령과는 좀 완벽한 절연의 메시지를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이 계엄이 준 여파가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아마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을 고려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협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는 판에서 더 싸우고 싶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결국 이른바 이 소수의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세력들을 결속시켜서 가겠다라는 행보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바람대로 거리두기의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가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뭐 6, 7개월 남았지만은 이번 겨울 지나고 이제 봄 지나면 이제 막 6월 달에 이제 공천 들어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메시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메시지를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1년 이 행사를 민주당에서는 큰 이벤트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리멤버 이제 내란 이제 이거를 만들 가능성이 많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서서 대응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화두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으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주당이 원하는 그 늪에 덫에 걸려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메시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재선 3선 4선 의원 다 만나면서 의견을 취합해서 조합을 해서 결론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선방에 힘입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으로의 수출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에 의존해 지난달까지 5달 연속 상승세를 지켜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일단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습니다. 이달 실적은 반도체와 함께 승용차가 쌍끌이하고 있습니다. 이달 반도체 수출은 97억 5천만 달러, 승용차 수출은 38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50%가 매겨진 철강은 9.2%, 자동차 부품은 8.1%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16% 넘게 떨어졌던 대미 수출은 이달 들어 5.7% 늘었는데 관세 합의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환급해서 15%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성장세에 좀 합세를 하면서 좀 플러스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정부는 이달 안에 대미 투자 이행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급 적용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일일자로 해서 15%를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까지 온 거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입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7% 늘었고 무역 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신청을 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오는 24일, 비대면 앱 등에서는 내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하나은행에 이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신규 주담대를 맡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학원에 50대 남성이 찾아와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1시간 만에 체포됐는데 최근 해당 학원 채용에 지원했다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오가 다 된 시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학원에 모자를 덮어 쓴 남성이 들어와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이때 한 여성 직원이 문을 열고 나오자 힘으로 제압하더니 주먹질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여성을 넘어뜨리고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이후 한참 몸싸움이 이어졌는데 비명을 듣고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나타나자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유유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는 학원 건물에서 빠져나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택시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망원역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잠복한 경찰에게 사건 1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저랑 딱 마주치자마자 이제 몸을 유턴을 해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계단에 다다를 즈음에 바로 이제 뒤를 딱 돌아보더라고요. 덮쳐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학원 원장은 A씨가 지난달 학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되지 않자 인사 담당인 직원을 찾아와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불쑥 와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해달라. 그리고 원장님하고 자리 볼 테니까 날 좀 도와달라. 경찰은 채용 문제로 원한을 품은 건지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민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에게서 협박과 함께 금품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를 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 8월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12월 기독교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시설과 처우가 일반 교정시설보다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 씨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뜯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해보니 실제 A씨는 9월 말 김 씨에게 4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소망교도소 이감을 도왔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 결과 실제 두 사람 사이 금전이 오가진 않았고 김 씨의 입소 과정에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 요구와 공갈 미수죄 등으로 고발하고 중징계를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살해하며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20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사건 당시 60대 건물 관리인이었던 장모 씨인데 10년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당시 두 시신은 노끈으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담겨 주택가에 유기됐는데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벗고 있었어. 마대가 이렇게 저거 노란 마대가 나중에 보이고. 그런데 경찰이 20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60대 건물 관리인이었던 장모 씨로 10년 전 암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병원에 방문한 여성들에게 1층 출입구가 막혔으니 지하를 통해 나가게 해주겠다며 유인해 범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주택가에 유기했습니다. 6달 간격으로 비슷한 살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020년 증거물인 노끈과 속옷에서 유전자형 검출에 성공하며 두 살인 사건이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 대상자 1,500여 명의 유전자를 대조했지만 일치 대상은 없었고 사망자까지 대조군을 넓혀 수사한 끝에 지난 8월 장 씨를 특정했습니다.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양쪽에 여기서 그랬고 저기서 그랬고 두 가운데서 그랬다고 잡혔으니까 잘 됐죠. 그런 거는. 왜냐면 어쨌거나 살인 사건이니까. 장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예정인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 미제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06년 인근에서 다른 여성이 납치 후 탈출하며 동일범 소행으로 의심된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은 장 씨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장 씨가 또 다른 강간치상 사건으로 검거돼 교도소 수감 중이었다며 엽기토끼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표류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내걸었던 공사기간 84개월을 106개월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여의도 면적 2배 이상의 공항을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원래 개항 목표 시점은 2035년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항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정부가 내걸었던 공사 기간은 84개월이었지만 4차례 유찰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으로 108개월이 확보돼야 한다며
우선 협상자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현대건설이 손을 뗀 지 6개월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조성공사는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사 기간은 106개월, 공사 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건 연약 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선 해상 연약 지반을 효과적으로 개량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방 안정화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개항 시기는 2035년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22개월이나 연장된 106개월로 공기를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의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후속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 순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여파로 오늘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지역 학교 40%가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11시 기준 4개 교육청 소속 공무 직원 가운데 18.9%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의 급식 대상 학교 2,050곳 가운데 40.1%인 822곳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8.4%인 92개 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고 한종희 부회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DX 부문장 겸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노태문 사장을 선임하는 등 사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삼성반도체 부진 속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문장 자리를 지키면서 노 사장과 전 부회장의 투톱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연구개발을 이끄는 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직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요즘 주변에 기침 소리 자주 들리죠?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동안 계속 늘고 있는데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극성이라서 지금이라도 꼭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원급 표본 감시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주 50.7명보다 30.8%나 늘었습니다. 최근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로 작년 이맘때 4.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7세에서 12세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는 11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세에서 6세도 105.6명으로 집계돼 영유아부터 18세 이하 학령기 친구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19세에서 49세까지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서 유행을 키우면 이 키워진 유행이 노인에게 전달되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중증 감염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입원한다든지 또는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게 되거든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다소 진정세지만 지난해보단 2배 이상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느새 연말 분위기가 제법 느껴지죠?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대세라는 AI 장난감 살펴보셨나요? 귀여운 데다 AI 탑재라니 똑똑한 친구가 되어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위험한 반전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싱가포르의 한 장난감 업체가 선보인 AI 곰인형입니다. 첨단 AI 기술인 GPT-4까지 탑재됐고요. 대화와 학습이 가능해 아이들의 완벽한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한 공익단체 조사 결과 이 곰인형이 충격적인 19금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위험한 칼이나 성냥을 다루는 법뿐 아니라 은어로 쓰이는 성적 취향에 대한 단어까지 언급한 건데요. Are for grown-ups to use carefully. Kink can be a fascinating topic,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styles that people enjoy. 믿었던 AI 곰인형에게서 이런 대화가 나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논란에 해당 업체는 AI 장난감 전체를 회수하고 오픈 AI 측도 관련 개발자를 정지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내에서 여전히 해외 직구를 통해서 AI가 탑재된 장난감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는 AI의 장난감 구입을 고려하는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음성을 녹음하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야 하고 장난감에 우려되는 주제가 나오면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지 또 장난감을 부모가 원격으로 끌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같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런 AI 장난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오래오래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지혜와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먹 인사를 하는 붉은 옷의 북한 선수들. 그런데 점점 강도가 올라가더니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 이렇게 내려칩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 간 인사하는 시간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비매너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북한과 일본의 2025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월드컵 16강전. 시합에 앞서 양팀 선수들이 나란히 서서 서로 가볍게 주먹을 맞대는 이 펀치 범프라는 예절 구간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북한 선수들이 주먹 인사가 아닌 주먹질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여럿 반복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스포츠맨십이 결여됐다, 선수 깡패 아니야? 피파에서 징계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경기는 1대1 동점으로 간 승부차기에서 일본이 5대4로 승리했는데요. 북한은 이날 일본을 상대로 비매너 논란으로 시작해 패배라는 결과까지 떠안으면서 탈락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한 달 전 사무실 컴퓨터를 바꾼 것과 관련해 교회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들어서자 철문이 굳게 닫힙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시간 만에 끝난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차에 탄 채 건물로 들어갔는데 1차 소환 당시에는 취재진 앞에서 법원 난입과 폭력 사태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 측근과 특임 전도사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체계를 갖춰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폭동 가담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메시지를 시위대가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알면서도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시위대와의 관계는 물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한 달 전쯤 사랑제일교회가 사무실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는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컴퓨터를 교체한 건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이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6개월 뒤인 7월까지 미뤘다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를 2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서부지법 폭동 배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부천 트럭 돌진 사고는 페달 오조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60대 운전자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운전자가 앓던 모야모야병은 이번 사고에 영향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부천 제1시장 골목을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60대 운전자 A씨는 취재진 앞에서 평소 앓던 모야모야병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전밖에 안 달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지병은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심사 이후 조사에서 A씨가 지병 증상은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모야모야병을 언급한 건 선처를 바라는 취지였던 겁니다. 대신 경찰은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A씨는 중고 트럭을 사면서 급발진 사고 등을 우려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해당 블랙박스 영상엔 A씨가 차에 타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당시 트럭 후미가 시장 매대와 부딪히자 내려서 확인한 뒤 다시 차에 타서 곧장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3m 폭의 좁은 골목을 시속 35에서 41km로 달렸고 시장을 찾은 손님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매대 안쪽에 있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 상인들보다 행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차량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자료를 보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아침 백범 김구의 사저로 알려진 경교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관계 당국이 복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두터운 마감재가 갈라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탁자 위에도 조각조각 한가득 흩어졌습니다. 아침 8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적 경교장 1층 전시관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습니다.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 서거 당시 빈소로 쓰였던 곳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만찬이 열리기도 한 장소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천장에 덧댄 마감재가 오래돼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 당국과 복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6시쯤 충남 보령시 삽시도 근처에서 조업하던 6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60대 선장이 숨지고 선원 3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체를 절단하는 등 구조에 나섰던 해경은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요금소 근처에서는 달리던 차량 6대가 서로 얽히며 부딪혔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철제 사다리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배우 이희경 씨가 SNS에 사생활 관련 루머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고소장을 올리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매 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며 누군지도 모르는 유포자가 하루 만에 조작이라고 하고 사라졌지만 예능에서는 하차 권유를 받았고 결국 자진 하차를 선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며칠 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온 만큼 용의자는 곧 특정될 거라며 악성 댓글 게시자 또한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서울 용산역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한 대가 고장나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에 타고 있던 400명가량이 불편을 겪고 또 다른 열차 석 대가 1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멈췄던 열차는 다른 열차를 연결해 50여 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행을 마친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극언을 한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보복성 공세를 더 강화할 태세여서 당분간 양국 관계는 좀처럼 진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민당이 쉐젠 주 오사카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자제할 것을 각 광역 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요청했습니다. 쉐 총영사가 SNS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극언을 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중국에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여당에서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대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기조가 일본 여론이 과열돼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習主席との間で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推進と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しました。 논란이 된 존립 위기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는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접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대미 외교에서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이완 문제로 거센 외교 경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일 갈등 속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가운데 중국을 출발한 크루즈선이 예정됐던 일본 오키나와 접안을 취소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선 아이다 지중해호는 당초 어제 새벽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항구에 접안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해 승객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길이 292m에 승객 2,680명을 태울 수 있는 이 배는 지난 18일 푸젠성 샤먼을 출발했는데 승객들의 요구에 따라 항구 접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국했습니다.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 참석을 계기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정부 인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다시 올랐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FTA와 유사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을 이끌어내는 등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등을 논의합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G20 기간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5방국들과 첫 양자회담도 열어 양국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호주 등 중견국 협의체인 이른바 믹타 정상 간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로 정상회교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러 등 주요국 정상이 잇따라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이 G20에 공을 들이는 것,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다변화 필요성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G20을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G20 일정을 소화한 뒤 돌아오는 길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정용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다음 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타렉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현지 시간 21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베네수엘라 모처에 은신 중인 마차도와 관련해 여러 범죄의 수사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외부로 나가는 경우 탈주범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가 실제 출국을 시도하거나 해외 출국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이 미국 뉴욕 경매에서 역대 여성 작가 작품 중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소더비에 출품된 프리다 칼로의 작품 꿈은 5,470만 달러, 우리 돈 80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4,440만 달러, 654억 원에 낙찰된 미국 여성 작가 조지아 오키프의 기록을 넘어선 액수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를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송성문의 포스팅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메이저리그 11개 구단 스카우트가 집결한 가운데 송성문은 폰세에 시속 153km짜리 강속구를 밀어쳐 홈런을 쳐냈습니다. 빠른 볼을 정확히 받아치는 컨택 능력, 그리고 직구를 밀어쳐 담장을 넘기는 파워 모두 스카우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타격은 물론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 능력과 빠른 발까지 송성문은 공수주를 겸비한 내야수로 꼽힙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키움 구단의 요청에 따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송성문의 포스팅을 요청하면서 꿈의 무대를 향한 송성문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LB 사무국이 우리 시각 토요일 오전 포스팅을 고지하면 송성문은 한 달 동안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 같은 건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저희는 리스펙트를 하기 때문에. 계약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기준은 물론 포스팅 금액입니다. 지난 8월 키움과 이미 6년 120억 원의 BFA 단형 계약을 맺은 송성문은 포스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응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송성문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되면 키움은 강정호와 박병호, 김하성과 이정우, 김혜성에 이어 6번째 빅리거를 배출하게 됩니다. 키움은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른 이적료를 확보할 수 있고 만약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송성문은 키움으로 복귀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우승을 이끈 FA 박혜민이 팀에 남았습니다. 4년에 총액 65억 원, 4년 전 첫 FA 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사인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시즌 내내 잠실의 외야를 지배하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눈부신 호수비로 팀의 우승을 이끈 박혜민. 앞으로 4년 더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뜁니다. 박혜민은 LG와 4년 65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수 보장액만 60억. 4년 전 첫 FA 때 맺은 계약보다 총액이 5억 원 더 많아졌습니다. KT와 한화 등의 관심과 제안을 받았지만 고심 끝에 소속팀을 선택했습니다. 감독님, 코칭 스태프, 프런트, 또 구단주 대행님, 구광모 회장님까지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들었던 게 가장 큰 잔류를 결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LG에서 뛴 박희민은 꾸준히 2할 후반대 타율에 시즌 평균 36개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리그 최고의 수비에 4년 동안 전 경기 출장, 팀 주장으로서 리더십 등 단순한 기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LG는 또 다른 FA 김현수에게도 셀러리캡 안에서 최대치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은 다 보여주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랑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수는 두산은 지우고 KT와 LG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해 A매치를 성공적으로 마친 손흥민은 이제 미국 프로축구 우승컵 들어올리기에 도전합니다. 모레 독일 축구 레전드 뮬러가 이끄는 밴쿠버 화이트캡스부터 꺾어야 합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후에 A매치 3연승을 이끈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우승 도전을 이어갑니다. 데뷔 첫 해, 그것도 단 10경기 만에 9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하며 팀의 리그 막판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한 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며 큰 경기에 강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I will push as much as I can, even if we have to cross the line. I will cross the line for the fans and for the discipline. 플레이오프 준결승 상대는 독일 대표팀과 뮌헨의 상징 토마스 뮬러가 이끄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입니다. 올해 미국 무대로 이적해 7경기에서 7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한 뮬러는 LAFC와의 경기를 자신했습니다. LAFC가 손흥민과 보안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걸 약점으로 봤습니다. They are very reliant on Boanga and Son. So if they're not scoring, they don't score. 프로 경기와 A매치를 통틀어 손흥민은 뮬러를 상대로 1승 3무 8패로 열세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손흥민의 골로 독일을 침몰시킨 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대 독일 축구 레전드의 대결은 밴쿠버에서 단판 승부로 결정됩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출전국 42개 나라가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6개 팀을 가릴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의 조 추첨 결과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6개 팀 가운데 피파 랭킹 상위 이라크와 콩고 민주공화국이 파이널에 진출하고 나머지 4개 팀이 각각 맞대결을 펼쳐 파이널 진출권을 다투게 됩니다. 이라크는 볼리비아 대 수리남의 승자와 본선행 진출권을 다툽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의 지휘봉을 잡은 최윤아 감독이 데뷔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은행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76대 62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홍유순이 개인 최다 득점인 27점에 12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신지현은 3점포 4방을 포함해 18점을 보탰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풀세트 접전 끝에 OK저축은행을 꺾고 6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세터 한 선수는 프로배구 최초로 2만 세트를 달성했고 정지석은 19점을 올리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정관장이 페퍼저축은행을 3대 1로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 자네테가 가장 많은 22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대한민국 체육상 대통령 표창 경기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세영을 포함해 2025년 체육발전 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국제대회 13개 가운데 9개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과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대한민국 체육상 지도자상은 안세영을 발굴한 최용호 감독, 장애인 경기상은 파리 패럴림픽에서 진한 감동을 준 김황택, 장애인 체육상은 고광만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로배구 연맹이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인공지능 비디오 판독 기술 도입을 추진합니다. 배구 연맹은 올해 모든 경기장에 최소 6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 3D로 시각화하고 영상으로 송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맹은 판독센터 구축 사업을 확장해 3년 안에 인공지능 판독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을이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라고 해도 공기가 많이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아침 추위도 심하지 않겠고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3도, 광주 3도, 부산 7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6도, 부산 17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하늘만 흐리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